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한 주간 사회를 들끓게 한 이슈에 대해서 치밀한 법적 근거로 설명해드립니다. 신비한 법률사전 신장식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다룰 이야기는 한명숙 모해 위증 의혹 사건 재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이 오늘 오전 대검 부장 고검장 회의를 소집해서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도 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을 이제 다시 심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예.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 등에서 총 14명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인데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재소자 등의 기소 여부를 이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고. 오전에는 오늘 이제 기록 검토를 했다. 기록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요약 같은 것들을 해서 기록 검토를 했고 이제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들어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이라든지 심의 내용,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심의 내용 결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지만 그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하루 만에 결정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예상은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토론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조남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발동한 것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대검 부장뿐만이 아니고 고검장들도 참여시키겠다라고 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한편으로는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반기를 들었다. 뭐 조남관의 신의 한수 이런 표현까지 쓴 언론이 있던데 일단 신 변호사님, 제가 어제도 우리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장관이 발동한 수사 지휘권을 수용하고 말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진행자가 예. 마음을 하셨나 보네요. 예. 수용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을 하자면 그 법무부 장관의 그 수사 지휘는 형성권이라고 이건 예. 뭐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 본인이 했던 얘기예요. 추미애 장관도 같은 단어를 쓰긴 예, 같은 했죠. 단어를 썼죠. 예. 근데 그때 처음에 수사지휘 추장관이 수사지휘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일주일 동안 뭐 이 바깥에 전 검찰총장도 만나고 뭐 별별 짓을 다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더니 도저히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형성권이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입에서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법적 효력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용이라는 말 자체가 예.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눈에 탁 거슬렸던 게 수용이란 말이에요. 수용이란 말을 쓸 수 없어요. 이미 명령이 발동됐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물론 대검 부장회의 그 검찰 지침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다 이렇게 고검장들도 참석시킬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있어요. 근데 그 박범계 장관의 수사주의 보면 대검 부장 7명을 참석시켜라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대검 부장이 보통 뭐 과학수사부장 이런 분들은 이런 그 대검 부장회의 할 때 빠져서 한 5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대검 부장 7명이 수사 그 회의를 해라라고 했다는 거는 대검 부장만 가지고 회의하라라는 취지예요. 근데 지침상에 고검장들도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침이 있으니까 그거를 살짝 틀어서 인용을 해서 고검장들까지 참석을 시켰는데 이 고검장들은 이전에도 윤석열 추미애 장관 이렇게 갈등 당시에 일방적으로 좀 윤석열 총장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수죠. 그러니까 네. 조남관 차장이 기술이 좀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은 그 부장끼리만 하면 이게 일방적인 결정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고검장 6명을 한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충분히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3차례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추미애 장관 때는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윤 총장이 어쨌든 형사권 이야기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천정배 장관 때는 못 받아들이니까 사표수가 나간 거 항의 차원에서 나온 거고 그래도 천정배 장관 수사지휘권은 발동됐단 말이죠. 그게 이제 형성권이라는 건데 그렇죠. 우리 언론에서 이거를 알고 이렇게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좀 이상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게 어쨌든 검찰에서 무혐의다. 네. 라고 한 거를 다시 봐라. 어떻게 그게 무혐의냐 하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다시 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또 다시 무혐의다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시 보니까 문제가 있네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무혐의 처분이 뒤집혔다. 그 얘기는 이제 불기소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불기소가 아닌 이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뒤집어진다면 그러면 결국은 검찰들이 자기 내부의 식구들도 감싸기 했던 결론이 아니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검찰 내부 감싸기 제대로 된 수사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또 검찰 개혁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중대 수사와 관련된 중수청이 설치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들이 더 이상은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예.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번에 이렇게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결정을 내렸는데 물론 이게 뭐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결정을 내렸는데 똑같은 불기소다. 예. 그러면 사실상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것이 명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문제 예. 없는 것을 결론을 내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보라고 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검찰의 반발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선거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는데 만일 또 들여다봤는데 또 불기소로 나왔다고 하면 이거 선거의 여건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결국 한 것은 공소시효가 5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하려면 이때밖에 없다. 그렇죠.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22일 자정이면 공소시효가 끝나서 영원히 아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이 사건이 그냥 묻히거든요. 근데 이제 박범계 장관이 본인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기록 전체가 어른 키보다 많고요. 키보다 크고요. 그만큼 기록이 많고 그다음에 감찰 사건은 한 6,000페이지 정도 기록이 된다고 하는데 본인이 사진도 올리셨잖아요. 그 6,000페이지 다 읽으신 것 같아요. 수사지휘서를 보면 정말 꼼꼼하게 써놔서 이 수사지휘서대로 명령을 이행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기소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와 수사지휘서의 꼼꼼한 측면들을 보면은요. 근데 만약 이렇게 회의가 뭐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검 그 수사의 고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막 거의 며칠씩 지금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불기소 판단을 한다면 무혐의 판단을 한다면 저는 박범계 장관이 또 한 번의 좀 과감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결국은 뭐 지금 검사들한테 제기된 의혹들은 당시 한명숙 사건 때 증언자들한테 협박해서 강요해서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사들 처벌해야 된다 이건데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성 씨 사건. 그 검사들 다 불기소 났거든요. 무혐의 났잖아요. 그렇죠. 뭐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그 기록들을 쭉 보고 이제 이문정 검사가 한은상 씨 이 사건을 최초 그 두 번째로 폭로했던 감찰을 요청했던 한은상 씨랑 대면 조사한 기록을 쭉 다 봤어요. 거기 보면 검찰이 지금 드러난 서너 명이 아니라요. 한 8명의 재소자의 정보를 다 확인을 합니다. 다 정보를 확인을 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맞춤형 공략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명씩 불러다가 너 재심 사건이 있는데 이거 내가 잘 봐줄게. 너 지금 금조부에서 추가 내사 사건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서 맞춤형 공략을 해서 거기에 넘어온 사람들만 결국은 법정에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추가적인 정황이나 사실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 검사들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모해이증 교사한 그 모해이증 사실이 기소가 되고 죄가 밝혀지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최 변호사님. 네. 이게 아까 우리가 워낙 검토할 양이 많아서 오늘 하루는 끝이 안 난다고 했는데 뭐 6천여 페이지? 네. 예, 6천 거기다가 페이지 관계자들 의견도 청취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늘뿐만이 아니고 내일 거쳐도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제 그 페이지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다 사실상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약한 것을 보고 이제 사건 설명을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동수 부장이라든지 이문정 감찰관이 관련된 사건 설명도 했다라고 하고요.
예,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공소시효가 잠깐 나왔는데 공소시효도 입장이 달라요. 법무부는 이게 이제 포괄일자라고 해서 3월 23일에 있는 증언은 아직 공소시효가 안 지났으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아직 안 지났다라는 입장이고 또 반대에서는 3월 달에 있었던 재판에서는 사실상 위증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2월 거로 위증에 관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네. 근데 만약에 공소시효 쟁점에서 공소시효 지났다라고 오늘 회의에서 판단이 난다면 그 뒤에 내용은 사실 더 볼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예. 수 있습니다. 근데 공소시효 언제냐는 건 좀 뒤로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공소시효는 22일이잖아요. 네. 월요일까지. 그러면 박범계 장관의 지시는 22일 날 기소를 하든가 불기소를 하든가 네. 결정하라 이 말이죠. 그쵸. 그럼 월요일 날 어쨌든 뭐 결과는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만 20일 날 결정은 나겠네요. 그 전에 나야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 회의를 참고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조남관 대행이. 아. 그러니까 그 전에 나야지 이제 또 검찰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가보죠.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가 비공개 재판을 재판부에 신청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라고 알려졌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제 오늘 공개적으로 이제 재판이 됐고요. 이렇게 비공개로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재판을 할 때 이제 많은 뭐 유튜버들이라든지 취재진들이 몰려왔어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위험하다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은 인정을 해주지 않았고요. 이게 신청한 이유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니까 이것은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은 맞으니까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 이것을 허용하면 사실상 위험을 배제돼 있다고 본다라고 예. 하면서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성범죄라든가 혹은 개인 신상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던가 아니면 뭐 국가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걸 있으면 당연히 비공개인데 이게 예. 법문에 딱 예. 정해져 있어요. 법원조직법 제57조 재판의 공개라는 항목에 보면은요. 국가안전보장, 사회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 요 세 가지 사유가 아니면 다 공개하는 거고요. 예. 이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왜 비공개하는지 이유를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밀실 재판 안 된다. 니들끼리 밀실에서 짜고 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근대사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이게 변호사가 그쪽 변호사도 최 씨 그 변호사도 다 알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재판 외적으로 본인이 뭐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든지 재판 외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이죠? 네. 어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공개 재판이 열리게 됐는데 뭐 재판 내용 저도 궁금해서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뭐 재판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요. 이 최모 씨의 백 네. H모 고가의 명품 가방 네. 이것만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차량 한 대 값에 뭐 가방이다 뭐 이러면서 예.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제 뭐 비판적인 시각이 많죠. 왜냐하면은 아직은 재판 중이라 유죄 무죄는 결정된 것도 아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긴 하지만 예. 재판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통장 잔고를 위조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거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위조를 했을 때에는 그 뒤에 뭐 어떠한 그 기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목적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런 가방을 갖고 나오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렇게 뭐 어디 포토라인을 쓴다거나 할 때 이런 갖고 있는 것들이 주목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좀 사실은 문제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 것이 저는 좀 적절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두 분이 다 변호사이시니까 재판 갈 때 의뢰인들에게 수수하게 하고 가십시오. 비싼 거 들고 가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 좀 조언도 하고 하시잖아요. 얘기하죠. 특히 형사재판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정하게 하고 가세요. 머리도 좀 깎고 이런 얘기하고 국민참여재판할 때는 그 변호사들도 옷을 가장 단정하게 입고 안 달던 변호사 배지도 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본질을 비껴간 건 맞습니다. 사실 사건 내용이 좀 오늘 그렇죠. 어떻게 심리됐는가 이게 그게 중심으로 중요하죠. 나와야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이거 보면 그 전에 이제 대한항공 조현아 씨나 이런 분들 출석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포토라인에 설 때 고개 숙이고 눈동자 어떻게 하고 뭐 옷은 어떤 색깔로 입고 이것까지 다 세팅해서 가잖아요. 사실 그분들은. 근데 약간
그런 거를 생각지 않으셨나 봐요. 그 비싼 H사 백을 들고 입장을 하셨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오늘이 첫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혐의가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요양병원 그렇죠. 부정수급 의혹도 재판에 가 있으니까 이거를 병합할 것이냐 이거는 오늘 결정 나는 거 아닙니까? 병합을 신청을 하면 글쎄 오늘 해도 되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다른 관련자가 또 한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 관련자의 재판을 보면서 그 관련자의 재판이랑 또 연결이 되는 건 관련자가 병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재판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예. 그 요양병원 문제하고 이 통장 잔고 위조하고 같이 재판이 될 것인지 따로 할 것인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저 요양병원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긴 한데 예. 이건 너무 명백해가지고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잔고증명 위조한 건데. 예. 어쨌든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은 재판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좀 있으면 나올 테고 아내가 받고 있는 혐의도 의혹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콘텐츠 중심으로.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이 아직 갖고 있습니까? 재판에 안 넘겼잖아요. 예, 아직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전두환 씨가 항소심의 재판 지역을 옮겨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왜 재판 지역을 옮겨달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럼 이제 항소하면 광주 지역에 있는 고법으로 올라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서울로 이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 그 이유가 이제 광주를 포함한 호남지방에서 이 전 씨에 대한 증오가 굉장히 깊다. 그런데 그러면 광주 지역에 있는 법관들도 거기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한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주장의 이유였던 걸로 보이고 예. 여기에 더해서 전 씨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재판받을 때마다 서울부터 광주까지 가기 너무 멀다 이러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예. 재판관들은 전국을 다 돌아다니긴 하긴 한데. 예. 다 돌아다니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법원에서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다. 1심 때도 똑같은 항변을 했는데 똑같은 신청을 했고 했는데 1심에서도 그대로 갔고요. 이거는 또 이것도 재판 외적으로 난 억울해요. 광주에서 재판받아서 유죄 나왔어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자락이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예. 근데 뭐 1심 때 징역형이 났습니다만 집행유예니까요. 네. 네네. 그때도 이게 실형은 그러니까 감옥 사는 실형입니다. 집행유예 말고. 내리기 좀 쉽지 않을 거다. 고령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2심도 아마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것들을 들여서 시간도 1심을 굉장히 지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결국은 재판적 옮겨달라고 하면서 이유가 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주장을 했으니까 또 이런 것도 주장하고 재판기 연장해달라고 하고 하면 항소심도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거보다 더 낮게 받고 싶으면 딱 하나 방법이 있죠. 반성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양형 사유가 되죠. 반성하지 않는다면 여기서부터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올려치기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 최근에 80년 광주 항쟁 네, 당시에 네. 공수 부대원으로서 작전에 투입돼서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낸 공수 부대원이 유족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게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 공수 부대원도 피해자입니다. 어찌 보면. 윗선의 명령,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사람도 몇십 년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하다 보면 전두환 씨의 지금의 이런 모습이 더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 꺽 펑펑 우는 모습 보니까요. 정말 여러 가지로 이런 일이 절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미얀마에서 지금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네. 먼저 경험을 한 사람들로서 너무 가슴이 또 아파요. 미얀마 사태를 보고 있으면. 미얀마도 좋은 해결이 빨리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막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논란이 된 것 같아요. 영국인가요? 대사관에서도 이거 네. 문제 있다고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외국인
차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단 검사를 통해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냐. 그리고 왜 진단 검사를 예를 들면 보통 우리는 접촉을 하거나 동선이 겹치는 사람을 진단 검사를 하잖아요. 예.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예.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도 없이 그 일괄적으로 진단 검사를 의무화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집단 생활을 하니까 예. 이제 발생을 했을 때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유가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인권 문제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차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이미 나왔어요.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원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거는 차별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권고가 나왔고요. 이게 딴 게 아닙니다. 사실 왜 이런 조치를 왜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했었는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걸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일을 하라고 그러면 차별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지역을 정한다든지 최근에 뭐 속초 같은 경우 확진자들 많이 나오니까 시민 전체를 속초시 시민 전체가 선별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지역을 정한다든지 특정 시간대에 어디를 다녀온 사람들은 전체 받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차별적이지 않은 방법으로도 이런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인종과 국적을 예. 이유로 해서 다른 사람과 달리 다 받아라. 이렇게 예. 하는 거는 오해의 소지도 너무 예. 많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인권 문제일 수도 있고 외국인 차별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주한 영국 대사가 항의를 했군요. 네.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예. 했는데 그 일반 우리 국민 정서는 아니 공짜로 해주겠다는데 다른 나라는 돈도 받던데 맞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뭐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여기에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역이나 시간 이런 거를 좀 선정 어느 시점에 어디를 갔다 온 사람 또는 어느 지역에 어느 공단 지역이 여기가 확진자가 많으니까 이 공단 지역에 있는 사람은 내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다 받아라. 아니 사실 그 우리 바이러스가 국적과 인종을 구별하지 않거든요. 바이러스에는 여건이 없어요. 예. 근데 반대를 하신 분들은 어쨌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게 글쎄요. 뭐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의 문화의 차이성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방역을 해서 사실상 효과도 발생했다라고 그렇죠. 예. 이제 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문제는 검사를 안 받으면 채용을 못하게 하니까 그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문제라는 문제다?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과태료를 낸다든가 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최담임 변호사였습니다.